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작가 우동석이라고 합니다. 여행작가 하면은 여행 가서 보고 느낀 감상문을 쓰는 사람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인문학적인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지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주로 탐구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소감을 모아서, 자료도 모아서 책을 쓰고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상징 여행인데, 자, 상징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징. 바야흐로 여행의 시대예요.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다닙니다. 너무너무 많이 다녀서 비행기 좌석이 모자랄 정도죠. 얼마나 많이 다닐까요, 사람들이? 자, 지금 똑딱 하는 이 순간에 내리는 비행기가 있고 뜨는 비행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똑딱 하는 이 순간에 하늘에 비행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가량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몇 명가량 될까요? 똑딱 하는 이 순간에. 착각착각착각 들어가는 이 순간에. 사지선다에 강하구나. 사지선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억 명. 2. 2억 명. 3. 3억 명. 4. 130만 명. 정답은? 4번. 그거 봐요. 이 사지선다에 강화되니까. 130만 명이 현재 이 순간에 떠 있어요.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이 100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전시 인구만, 예를 들어 대전시 인구만 사람이 지금 하늘에 딱 떠 있어서 이제 공중부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24시간 동안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궤적을 그린 겁니다. 엄청나죠? 하루에 10만 대가 넘는 비행기가 뜨고 1년에 몇 명이 여행하냐 하면요, 항공 여행만 몇 명이 하냐 하면요, 몇 명이 할 것 같아요? 1. 10억 명. 2. 20억 명. 3. 30억 명. 이건 진짜 어렵다. 4. 40억 명. 정답은 항상 뒤쪽에 있는데, 정답은 40억 명 맞았습니다. 40억 명이 1년에 항공 여행을 하는 거예요. 40억 명. 자, 40억 명에 나는 속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40억 명이 포함이 안 돼요? 아니, 지구촌 인구가 한 70억 명 되는데 40억 명이 안 되면은, 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KTX 타고 왔는데 왕복이 한 6만 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요금이 한 6만 원 정도 하는데,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 가격이 6만 원이 요즘 안 되는 항공권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아요. 자, 40억 명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동참하냐면, 작년에 해외여행 간 사람이 2,800만 명이에요. 2,800만 명. 물론 이제 2,800만 명이 개인이 간 게 아니고, 한 번 간 사람도 있을 거고, 10번, 20번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중복된 것까지 다 합쳐서 한 2,800만 명인데, 우리가 이제 역마살이라는 말 쓰잖아요. 없는 역마살도 만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엄청 나갑니다. 가까운 일본에는 한 750만 명 나갔었어요. 요즘 우리 운동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여행객 4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 돈 많이 쓰고 다녔어요. 자, 그러면 혹시 제주도는 몇 명이 갈까요? 그것도 해외라고 치면은, 그것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데, 제주도는요 1년에 1,500만 명이 갑니다. 1,500만 명이 가요. 자, 제주도 갔다 오신 분? 이야, 1,500만 명에 속하신 분들이구나. 1,500만 명. 그러면 해외 2,800명, 제주도 1,500만 명 하면은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4,200만 명 되나? 4,300만 명? 예.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움직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다. 조금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비행기 그 궤적을 보면 실감이 좀 안 날 텐데,
72시간 동안 항공기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외국인들은 얼마나 심심했는지 한번 그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보세요. 주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그다음에 동아시아 우리 한중일 이 3국이 비행기 제일 많이 움직입니다. 무슨 벌레 같죠, 벌레. 비행기가 무슨 벌레 같아요. 항공기가 모자라니까 이제 항공기 만드는 회사도 이제 난리 났죠. 주문이 굉장히 밀려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래서 저렇게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모르죠. 몰라요. 왜냐면 비행기 직항도 있지만 이렇게 건너서 이제 가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몇 명 간다 이거 몰라요. 이제 통계가 안 잡혀요. 예. 하도 이제 복잡한 세상이 돼서요. 그래서 저런 나라도 가고 저기 어디냐면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들어봤어요? 미국? 케이프타운이 미국에 있구나. 남아공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맨 남서쪽이 케이프타운이에요. 예. 굉장히 그 아프리카지만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저 산 위에 올라가면 되게 춥죠.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케이블카 못 타고 이제 걸어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또 이렇게 겨울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이집트도 갑니다. 이집트 주로 신전을 보러 많이 가요. 우리가 이집트나 이런 외국에 주로 가서 많이 본다는 거는 무덤하고 신전을 주로 많이 보러 가요. 여름에는 더워서 못 가죠. 뭐 이렇게 가서 저 누구 같으세요? 어디서 조금 비슷한 사람이 어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접니다. 제가 원래 수염 길고 다니는데 오늘은 수염을 좀 깎고 왔습니다. 깎고 왔어요. 저예요. 그래서 사람들 여행을 왜 다닐까요, 도대체? 왜 여행을 다닐까요? 왜 여행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여행 좋아한다고 그랬죠? 여행 왜 다녀요? 즐거워서. 즐거워서. 정답이네. 사실 여행 왜 다닌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 개개인의 여행 가는 목적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그 개개인이 그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행 가는 방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굳이 뭔가 정답을 찾고 뭐 한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라는 어떤 성취감, 남들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나도 간다.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겠고, 그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 회사 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스트레스를 풀러 뭐 힐링하러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행도 이제 가는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여행 가면 좋을까요? 언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거 말고 자, 나이를 따졌을 때 언제 여행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처럼 순수하고 뭐 가면은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일 때 머리가 말랑말랑하고 샤프하고 이렇게 기억력도 이제 오래가는 그럴 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배낭여행을 한 30일 유럽 다녀왔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오래 가고요.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행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이 떨릴 때. 여러분 여행 간다 그러면 가슴이 떨려요, 안 떨려요? 진짜 떨려요? 다리 떨리는 건 아니죠? 다리 떨릴 때 여행 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은 다리 떨릴 때 되게 많이 갑니다. 7, 80대도 여행 많이 가요. 근데 그럴 때 여행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동이 없어요. 세상 풍파를 다 겪고 생활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시기에 여행 가기 때문에 역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와요. 귀찮은 내용이 되는 거죠. 내가 처음 듣는 내용도 많을 거고 일단 공부를 안 하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치 좋은데 또는 맛있는 거 있는데 뭐 이런 거 있는 데만 이제 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 간다면 첫 번째 여행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여행지. 왜냐면 여행은 첫 번째 여행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해요. 만약에
첫 번째 네가 일본이다 그러면 일본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해서 일본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이 좋아서 중국을 사랑하게 되기도 하는데, 세상이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이제 보고 배울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가는데 그것도 선진국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선진국으로 가면 우리보다 앞서 뭔가 있어요. 괜히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나은 뭔가를, 우리나라한테 없는 뭔가를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뭐 사실은 뭐 정답이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뭐 힐링하러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가면 좋은 게 아까 좋다고 그랬죠. 좋죠. 왜냐하면 오감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은 여러분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자고 밥 먹고 아침에 학교 가고 집에 오고 뭐 학원 갈 사람 학원 가고 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어른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익숙한 것만 하게 돼요. 사람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 익숙한 일 이런 것만 하게 되죠. 그 나머지는 감각이 좀 무뎌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딱 가면 오감이 딱 살아나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죠. 내가 처음 가보는 장소에 뭐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음식, 기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맞는 그 공기의 그 냄새, 어떤 기운, 이걸 딱 보면 완전히 틀려지죠. 그래서 그 좋은 곳에 가서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태국 같은 데 가면 정말 이 힐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디테이션, 우리가 명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메디테이션.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화두가 메디테이션이에요. 현대 사회는 이성하고 상식이 막 파괴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른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내 집단 이기주의가 강한 세상이죠. 여러분도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접하지 못할 텐데, 집단 이기주의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반대말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홍익인간 둘의 개 향약같이 서로 도와서 사람들이 잘 되고자 하는 이게 없어진 세상이에요. 내 집단 도덕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집단 이기주의하고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되고 내 집단만 잘 되면 남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에요. 내 집단 도덕률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공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절반을 죽였어요. 국제사회에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난리 나겠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겨서 자기네 나라가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일본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죄가 아닌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거죠. 이게 내 집단 도덕률이에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좀 느끼죠, 여러분도? 못 느껴요? 집단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처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어디인가 좀 떠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자연스럽게 명상과 같은 어떤 힐링이 되는 이런 효과도 있는데, 그래서 여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대책 없이 떠나는 사람이 되게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행은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한국에서는 뭐 명상 안 됩니까? 집에서는 안 됩니까?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아요. 이제 수행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건데 안 되진 않는데 밖에 나가면은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벌어지고 있는 주변의 사건이 연속이기 때문에 그 신경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명상을 하려고 해도 신경 쓰여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됐어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리조나 주
쉐도나라는 곳이 있어요. 쉐도나 들어봤나요? 하여튼 있어요. 거기 하여튼 뭐 돌멩이가 많은 산인데 이 기가 제일 세다는 곳이죠. 예, 거기에 명상센터가 있는데 이 머리를 주로 많이 쓰는 사람들 있죠. 뭐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기타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이 명상 수행하러 와요. 예, 힐링이 엄청 되니까 그 집에서는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가 좋을까요? 한라산, 예? 명산이잖아요. 하다 올랐다 내려오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강화도, 예? 만이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미국의 애리조나, 쉐도나만큼 이렇게 그 기운이 강한 데죠. 우리가 보로텍스 에너지라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것이 강화도 만이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그 힐링이나 메디테이션 이런 거는요, 이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삶의 조건은 행복이 뭐 척도다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 여기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인간 개발 지수. 뭐 처음 들어보죠. 우리는 뭐 잘 사는 나라 하면은 뭐 돈 많고 부자인 나라 이렇게만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이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게 있어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그래서 그 소득과 교육과 어떤 사람의 그 수명 간의 관계를 따져본 거예요. 하여튼 뭐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인간 개발 지수, 사람을 얼마나 편안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국가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이 척도가 달라지는데 저 그림에서 그 약간 어두운 색에 가까운 초록색 있죠? 호주도 있고요. 저쪽에 아프리카는 이제 밑에고 하니까 여기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유럽 쪽, 그다음에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대만, 홍콩 이런데, 뭐 싱가포르 같은데 이런 데가 인간 개발 지수가 되게 높아요. 이 아프리카는 최악이죠. 예.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럼 인간 개발 지수가 1위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예? USA. No! 아니에요. 저 북유럽에 있어요. 북유럽에. 비슷한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죠. 스위스는 그 덴마크 밑인데. 예. 어딜까요?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가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넘죠.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이제 2배 이상이에요. 국민소득이 8만 불이 넘는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있죠.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도 있어요. 뭐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아시아에도 이렇게 브루나이 공화국, 인구 한 40만 정도 되는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8만 불이 넘는 큰 나라를 친다면 이제 그 스위스도 뭐 큰 나라 아니에요. 뭐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스위스하고 이제 노르웨이를 칩니다. 8만 불이 넘어요. 그리고 인간 개발 지수가 노르웨이 1등, 스위스 2등이에요. 자연 환경도 엄청 좋죠. 예. 노르웨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까요?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어디 위치 있는지 아시죠? 예, 스칸다나비아 반도 왼쪽에 있어요. 왼쪽. 북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예.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500km 돼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한 4배. 인구는 한 50만 명. 되게 작죠? 예, 근데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산악 지역이에요. 산악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제 피오르드가 많아요. 피오르드가 1000개가 있어요. 피오르드가 뭔지 알죠? 그 피오르드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내륙 안쪽으로 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 이 피오르드가 1000개예요. 피오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예전에는 한 2만 년 전에는 여기가 다 빙하였어요. 빙하는 흘러요. 그죠? 빙하는 흐르는데 흘러가지고 산도 깎고 돌도 깎고 다 깎아버려요. 깎아서 쫙 흘러내려서 바다로 가는데 빙하가 다 녹았잖아요. 녹아서 바닷물이 들어온 내해. 이거를 피오르드라고 그래요. 다 바다예요. 이게 얼만큼 들어와 있느냐 바다에서. 여기는 이제 150km 들어가 있어요. 네. 150km. 가장 긴 게 한 200km 들어가 있어요. 자 바다에서부터 백길 따라 이런 좁은 틈 따라 오면 200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다리도 별로 없고 이런 데가 피어르드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런 그 깊이가 이 물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데 1,300m예요. 1,300m. 네, 엄청 깊죠. 보통 몇백 메다는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한 유조선들, 유조선이 아니고 이제 크루즈죠. 크루즈선. 2,3천 명 타는 배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거 관광을 하는데, 여기가 살기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은 기가 막힌 자연 환경을 갖고 있어요. 호수가 40만 개. 호수가 40만 개. 예. 그래서 이런 뭐 이런 데 내려오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내려가야 돼요. 하여튼 뭐 자동차 운전도 잘해야 되고.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그 티롤길이라고 하는 곳인데, 노르웨이는 그 요정이 티롤이라고 살아요. 티롤. 뭐 산에 사는 요정인데 햇빛이 딱 비치면은 움직이다가 딱 정지해가지고 돌로 배네요. 돌로 배네. 아주 굉장히 못생겼는데 사람들이 재미있으라고 전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산에 사는 도깨비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꼬부랑꼬부랑 하는 길이 11예요. 11.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꺾어지기만 해도 폭포가 있어요. 딱 꺾어지면 폭포가 하나 보여요. 이런 폭포들이 딱 꺾어지면 보여요. 폭포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비가 오면 뭐 없는 폭포도 막 생기고 하니까 수십만 개의 폭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폭포 하나 있으면 와 하는데, 길가에 지나가다가 보는 폭포죠, 이게. 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들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모퉁이만 딱 돌면은 폭포가 하나씩 보여요. 자연환경을 끝내주겠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이런 피오르드에 주로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서쪽에 베르겐이라는 도시인데 어촌이었죠. 거기 한자상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한자상인. 야, 한자동맹. 그치, 한자동맹. 한자동맹 도시라고 있어요. 옛날에 왕청어를 사다가 그걸 막 소금에 절여. 예? 절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이제 원하는 물건을 가져와서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북유럽 쪽에 주로 있었던 한자동맹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지중해는 잘 살았는데 북쪽은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팔아서 이제 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런 멋진 도시도 있어요. 예. 알레순투라고 이런 거 어촌인데, 어촌이 저렇게 멋있어요. 다 피오르드예요. 다 피오르드 해안. 예. 다 얼음이 있었고, 근데 이쪽은 다 바다죠. 이제 바다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8만 불이 넘으면서 인간 개발 지수가 1위고 물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나라. 예. 어떻게 살았냐. 굉장히 특이하게 살아요. 여기 보면 산꼭대기에 집들이 좀 보이시죠? 좀 좁게 보이는데 집이 있어요. 이 노르웨이 사람들은 한 집에 저런 산꼭대기 집이 하나씩 있어요. 오두막이. 예. 이렇게 생겼죠. 전형적인 오두막이에요. 지붕에는 풀이 자라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어요. 물은 주변에 있는 물 떠먹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TV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요. 집안 식구들이 주말에 올라가서 지내고 오던가, 아니면은 며칠 휴관해서 거기서 있다가 와요. 네, 복잡한 현실 세계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차 타고 올라가지, 걸어서 2시간 올라가요. 그 옆에는 뭐 폭포가 흐르거나 강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거나 아니면 피오르드가 내려다 보여요. 그냥 돛 닦는 장소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우리로 치면 한 집안에서 어떤 암자나 그 개인 어떤 그 수도원 같은 게 하나씩 있는 거죠. 노르웨이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요. 저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낮이 아주 길어요. 2달 동안 해가 안 져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죠. 3월에 거기 가도, 3월에도 10시에 해가 뜨고 3시 되기 전에 져버려요. 3월에도.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은 정말 춥고 겨울이죠. 깜깜하면 뭐 할 거예요, 남자들은? 술 퍼마시잖아요. 술 마시고 할 일 없으니까 뭐 할 게 있어야지.
밤에 뭐 맨날 스키 타? 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에 저 나라의 이혼율이 85%가 넘었었어요. 이미.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사회가 아예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선 거예요. 술값 굉장히 올리고, 그 다음에 저 나라의 그 재화, 그러니까 그 모든 기업체,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70%가 국가 소유예요. 우리 공기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주택공사, 도로공사, 이런 공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안 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른 나라죠. 그리고 나서 의기소침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의 모토를 만들어요. 노르웨이 사람들이요, 야외 활동을 하자. 야외 활동을 하자. 좀 이렇게 처박혀 있지 말고 가족끼리 모여서 하면서 야외 활동하자. 그래서 이 산에 가보면요, 아주 트레킹을 해요. 산에 막 걸어다니고 그 산 위에 텐트를 쳐가지고 자요. 그게 일상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인터넷 해야 되잖아요. 게임하고. 이거 없어요. 사는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냥 평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렇게 명상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저런 데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며칠 동안은. 왜냐면 날씨가 좋으면 막 별이 그냥 불빛도 하나도 없잖아요. 별이 쏟아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게 왼쪽에 있는 게 화장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나무가 자라는데 저건 이제 버려진 그 오두막이라서 이제 저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저런 좋은 곳에 저는 많이 다녔어요. 물론 이제 제가 저기 뭐 살려고 한 건 아니고 제 직업이 여행이니까 저에게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젊게 사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거예요. 여행은 젊게 오래 사는 거예요. 여행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권의 책보다 한 번의 여행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책을 100권 읽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책을 100권 읽으려면 소설책 말고 만화책이야 금방 읽겠지. 역사책 100권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예. 우리나라 역사책도 읽기 싫은데 외국 역사책부터 거기 관련된 서적들을 읽는다고 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해외를 다녀오잖아요. 그런 현장에 갔다 오면 이 몸으로 내가 취득을 하기 때문에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금방 배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금방 눈으로 보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100번 들어봐야 한 번 가서 딱 보면은 저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행 그렇게 남들이 시간 들이고 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를 갔다 오면 이제 빨리 취득하고 좀 더 빨리 성숙하고 커지는 거죠. 예. 그게 오래 산다라고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젊게 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젊게 산다는 게 뭐냐? 예. 젊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젊음의 반대는? 젊음의 반대는? 꼰대.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으면은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래요.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예? 비슷한 이야기 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비슷한 또래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어떤 고정관념과 어떤 틀을 만들어 버려요. 저기 꼰대라는 글자에 이렇게 검은색 박스가 있듯이 만들어 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을 상대방한테 막 주입시켜. 내가 옛날에 말이야, 너만 할 때 이렇게 이게 꼰대예요, 이게. 예,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사람들 꼰대라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나이 들었으니까 꼰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9대1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9대1 법칙. 처음 들어봤죠? 3대8 법칙은 들어봤죠? 3대7 법칙. 3대7 법칙은 뭐냐면 어떤 조직이 있어요. 어떤 사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고 7명은 논다.
그래서 이 회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은 3명이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예요. 9대 1은 뭘까? 9대 1 법칙 들어봤어요? 자,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20대 후반까지 해보지 않은 것을 30대, 40대, 50대에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10명 중에 몇 명? 1명이 아니고 9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9명에 속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1명에 속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이렇게 개혁적인 사람, 뭔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10%의 사람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변화를 시켜나가요. 그게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90%의 사람은 뭐냐? 꽁대가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주도해 나갔던 한 사람들,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 그 중에는 굉장히 위대한 철인도 있고요. 예. 뭐 공자, 석가, 예수, 맹자 이런 사람들, 노자, 예.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위대한 제왕들도 있어요. 제왕. 예.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세상에 뭔가를 넣고자 했던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가면은 맨 처음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행 가면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가야 돼요? 금강산도 구경?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틀면은 다 먹방이에요. 그죠? 여행 가도 먹방, 예? 어디, 국내에서 어디 가도 먹방, 그냥 먹고 마는 거예요.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먹는 거 중요하긴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변화를 주도해 나갔던 어떤 제왕들이 만든 어떤 궁전, 여기를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가면은 이제 미술품이니 박물관이니 클래식 음악이니 하는 것은 다 왕실 문화의 일부예요. 예. 왕실 문화의 일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주고 천재 화가, 천재 음악가를 개발해서 돈을 주고 후원을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고, 예? 음악을 만들라고 그러고. 실제로 그랬어요. 뭐 베토벤, 모차르트 혼자 못 만들어요. 혼자 돈이 없는데 뭐 음악 만들어서 뭐 할 건데 팔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후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르네상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브루넬레스키 뭐 이런 사람들 그냥 혼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지원해준 메디치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 메디치 가문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어요. 합스부르크 들어보신 분? 야, 메디치 들어보신 분? 그럼 후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갔을 때는 왕실 문화 아니면은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톨릭 문화가 워낙 강성했고 그 사람들이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캐톨릭 문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 많고 제왕이고 뭐든지 할 수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야, 그걸 어떻게 알지? 떡하네. 죽음. 사람이 죽으면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이거 정말 한 2500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죽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1000년 정도 더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비밀의 역사예요. 죽음으로부터 극복해 보려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했던 비밀의 역사예요. 네. 비밀의 역사. 도통해 보려고 전 세계가 그런 최고의 권력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노력이죠. 비밀의 역사.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상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상징. 그 상징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을 해석하면 정말 재미있죠. 그래서 저에게 여행의 본질이 뭡니까? 네, 저는 여행을 젊게 사는 거다 했는데 여행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상징을 보러 다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지대한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에른스트 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계 독일 철학자예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상징의 동물이다. 인간은 물리적인 우주가 아닌 상징적인 우주에서 산다. 상징 속에서 산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예술, 종교는 상징적인 우주다.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은 인간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네. 인간은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물리적인 세계, 판타지 세계에서 놀 수 있다.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상징을 남기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이거지. 지금도 수많은 상징을 우리는 생산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징을 남겨놨죠.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상징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디 여행 갔을 때 상징 이야기를 들으면 또 더 재밌어요. 사실은 무슨 여러분들이 생각할 고리타분한 역사 얘기 이런 것보다 이 상징을 하나 갖고 그 비밀을 그 나라 역사를 다 알 수가 있는 그 정도의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상징을 보러 다니는데 저는 상징 뭔지 모르겠는데요. 상징 그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상징이 뭐예요? 예, 우리나라에 전 세계 모든 상징을 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책이 있어요. 환단고기. 환단고기라는 책 들어보신 분? 환단고기라는 책. 예, 환단고기 속에 다 있어요.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그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막 두꺼운 책 있잖아요. 해설이 되어 있는 책. 그 내용 속에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그 책 읽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이 상생방송 이사장님이 강의하신 내용, 그거를 보시면은 상징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이 많죠. 상징을 볼 수 있는. 왜 이 얘기하냐면 해외에 있는 상징이 우리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예전에 아주 보편적인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 퍼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보편적이니까. 공통적으로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복잡해져서요. 복잡해져가지고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 우리나라 오려면 미국인 자기네 나라 역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역사를 잘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와야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박물관에도 그런 걸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쓴 공저로 낸 건데 나는 박물관 간다. 이 책도 도움이 좀 됩니다. 깨알 같은 자랑 아니에요. 하여튼 도움이 되는 책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걸 먼저 알고 해외로 나가면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궁금한 책을 읽는 거예요. 쉬운 책부터. 사실 많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잖아요. 아주 깊은 상징은 몰라도 알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행하면 인간 역사의 진짜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자,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징으로 떠나는 여행. 상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